예, 10분간의 시간을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민정책기자회견 발대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분들은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요. 이따가 좀 이따 들어오시는 시민정책기자회견 분들은 자리로 안내해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간의 시간을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바로 인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시민정책기자회견 발대식의 사회를 맡은 도시재생 예비 사회적 기업 대표공작소 대표이사 이정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번 시민정책기자회견의 모집과 그리고 활동 운영들을 맡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특히나 자발적으로 참석해주신 106분의 시민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오늘 약 70여 분이 오늘 발대식에 참석을 해줄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들을 기대하고 함께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2시간으로 진행이 되고요. 직수는 1부 발대식이 30여 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 2부 테이블 워크샵이 90분 정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에 시간 부분들이 좀 딜레이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 및 대회 선언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내빈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성준께서 박수로 환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유러테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박남주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영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공동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진짜 내빈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정책기자회견 여러분께서 한 70여 분 정도 참여해 주셨는데요. 오늘 함께 오신 분들을 환대하고 서로를 향해서 좀 이쪽 저쪽으로 눈 마주치시면서 서로를 위해서 좀 박수 치시면서 오늘 발대식 인사의 대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국제기후환경센터 유런태 대표이사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기후환경센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유런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2045 탄소중립 광주라는 우리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광주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시민정책기자회견 발대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시민정책기자회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수정 위원님 반갑고요. 광주광역시 박남주 환경생태국장님, 광주 기후위기 비상행동 정명일 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광주의 탄소중립 도시 달성을 위해 광주 공동체 1호로서 솔선수범하고 106명의 시민정책기자회견 여러분을 위한 자리입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창궐과 기후위기의 심화로 우리는 생활과 사회,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받았고 아직까지도 이 상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한국의 한국판 그린뉴딜, 탄소 중립 사회선언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작했고 광주광역시를 필두로 많은 지자체에서도 탄소 중립 전략을 선언하였습니다. 광주형 예행 그린뉴딜 종합계획은 세계 여러 정책
이렇게 한저도 비교 우위에 있는 정책이라고 그리고 또한 앞서 나가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인 2045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 달성을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바로 그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시민정책 기자인단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류의 마지막 세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후위기는 심각해졌고 또 그런 만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이 절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시민정책 기자회견 말대식은 시민이 주도하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매우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제안한 의견들은 시민 제안 과제가 될 것이고 시의 기후변화 대응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될 것이며 시민이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탄소 중립 사회의 선도적인 모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발대식을 기점으로 시민정책 기자회견이 시민이 주도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광역시의 탄소 중립 도시 달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성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박남주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장께서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오실 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시 구청의 환경생태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열의에 찬 여러분을 뵈니 매우 기쁘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먼저 이번 시민정책 기자회견으로 선발되신 여러분께 축하와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신수정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영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달대식 행사를 준비하신 윤원태 국제기후환경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 중립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세계 도시들의 공통 과제입니다. 코로나19와 폭염, 장마, 이상기후 등 자연의 엄중한 경고를 우리는 녹색 혁명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시는 국내 최초로 2045년까지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를 선언하였습니다. 시민 모두가 녹색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녹색 전환 도시, 누구나 기후 전환으로부터 안전한 기후 안심 도시, 시민들의 소득과 일자리를 보장하는 첨단 친환경 녹색 산업을 통해 녹색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탄소 중립의 원년인 올해 우리 시는 2045년 탄소 중립 도시 실현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제시와 구체화를 위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45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이 꼼꼼하고 충실히 수립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광주는 시민의 아이디어와 참여로 만들어가는 그린 뉴딜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광주의 힘찬 발걸음에 여러분의 동참과 멋진 활약을 기대하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의 격려사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신수정 광주광역시 외 환경복지위원장께서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수정입니다. 제일 앞서 우리 윤원태 대표이사님께서 태블릿 PC로 다 가져와서 인사말 하는데 좀 폼나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그냥 종이대기에 딱 들고 와가지고 나름 정성껏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앞으로 저도 인사할 때는 좀 폼나게 태블릿 PC 정도 들고 와서 이렇게 딱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지금 옆에 분들 이렇게 보시면 저는 야 어디서 이렇게 보석 같은 분들을 캐갖고 왔을까? 그렇게 저는 찾아봤더니 폐가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정적 디자인하는 분들 정말 잘 모셔왔다. 이 보석들을 참 욕심난다. 저희가 선거할 때는 이렇게 막 찾아봤더니만 어떻게 찾아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막 설레고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광주 시민 정책 디자인단 출범을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제가 굉장히 많이 기대를 좀 합니다. 그리고 딱 24년 남았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광주가 2045년 탄소 중립 도시를 선언을 했잖아요. 딱 24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탄소 중립 도시 이걸 선언에만 그치지 말자. 선언에서 그치지 말고 조금씩 실천하자라고 그런 것을 보여주자라고 늘 의회에서 강조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조금씩은 해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행정에서만 의회에서만 맨날 말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이제 디자인단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게 또 하셔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물론 저희들도 하겠지만 145만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도대체 탄소 중립 도시가 무엇인지 이렇게 알리는 일 이런 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도대체 하긴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부터 저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을 할 거라고 보고 또 저는 가장 매력적인 게 우리 디자인단 분들이 가장 매력적인 게 어떻게 보면 행정과 시민들로부터 바로바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게 행정이나 의회보다도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게 우리 정책단들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매력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듣는 것들을 바로 이제 우리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이제 이름 맡아서 저쪽 하고 있는 건데 그 기후변화의 정책에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 의견들이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 일들을 여기서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너무 매력적인 일들을 하고 계신다 몸소 이렇게 느끼시는 거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일을 그렇다고 해서 혼자서만 할 수 없는 거니까 행정과 의회에서도 특히나 진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힘과 열정과 에너지를 다 바치겠다. 이것만큼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관심 갖고요. 그래서 늘 파트너가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 시민정책디자인단 발대식 개최를 축하드리고 여기 계신 시민정책디자인단 여러분들의 건강과 몸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일 열심히 하시려면 건강과 하시는 일보다 다 잘 되기를 건승을 기원의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영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공동대표께서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저하고 가장 많이 스킨십도 하고 매주 금요일 날마다 금요 행동을 같이 하셨던 그런 동지적인 그런 애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광주 기후위기 비상행동 대표를 맡고 있는 정영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대단히 반갑고 또 정말 오늘 큰 일을 만들어야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시의회에서 녹색교통 앞으로 광주의 교통을 녹색으로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토론과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이런 이제 디자인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오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정말 중요한 자리에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올스톱되어 버리는 이런 정말 세계사적인 그런 대이변을 지금 저희들이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2년째 거의 한 번도 지금 외국을 못 나가고 있는데 비행기가 거의 90% 이상이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러죠. 이러한 원인들도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이 기후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두말할 나위 없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는 올해 잘 아시다시피 기후와 관련해서 녹색교통, 그리고 에너지 전환, 그리고 채식 활성화, 그리고 탈석탄과 그리고 자원 순환
이 5가지 그 영역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고 그리고 직접 이 시를 끌어가고 추동해 나가면서 기후위기를 바꾸는 그런 그 행동을 하자 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12시에 장소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까지 단체와 그리고 마을에 있는 관심 있는 이런 시민들이 이런 5개의 어젠다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중요한 미션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러한 그 어젠다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디자인한 이 그 미션이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시민들이 마을에서, 조직에서, 그리고 광주시가 같이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콘텐츠들을 만드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전문성과 그리고 활동 분야가 많은 다양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내년에 꼭 광주가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 어젠다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좋은 그런 아주 엑셀런트한 그런 이 아이디어들을 좀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발대식 퍼포먼스를 위해서 테이블 위에 나눠드린 지구 우리가 그린 세상이라는 많은 티켓들이 있을 거고요. 퍼실리테이터 선생님들과 함께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위한 이런 자리 좀 이격을 위해서 넓은 장소에다가 좀 자리를 했는데요. 피켓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조금 가운데 쪽으로 좀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퍼실리테이터 선생님들께서는 창을 동시에 펼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따가 제가 그리는 구령에 맞춰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면을 향해 주시고요. 전면을 향해 주시고요. 지구! 네, 그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그러면 시민정책기자인단 위촉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06분의 시민정책기자인단 분들을 모집을 했는데요. 10대부터 60대까지 한 분씩 선발했습니다. 수상을 위해서는 윤원태 대표이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각 연령의 대표자분들을 호명하면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대 이승원, 20대 김영윤, 30대 정소피아, 40대 이종천, 50대 양만주, 60대 최승현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촉장 이승원, 기아를 2045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달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책 및 의견을 제안하고 시민 참여와 실천을 확산하는 시민정책기자인단으로 위촉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재단법인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 윤원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요 후 기념 촬영은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대 대표님. 위촉장 김영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0대 위촉장 정소피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40대 위촉장 이종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50대 위촉장 양만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60대 위촉장 최승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그러면 대표이사님과 대표 수혜자분들 좀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한번 사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어색한 분위기 아주 좋고요. 네. 예, 대표이사님과
필요 없으신 시민 여러분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의 주제 영상을 시청하고 일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인류를 휩쓴 커다란 위기 코로나19. 경제, 사회,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인류 공동의 위기인 기후변화.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12살 소녀 세번 컬리스 스즈키의 호소와 함께 시작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협약 이후 27년이 지난 2018년 10월 IPCC는 회원국 195개국의 만장일치로 IPCC 1.5도 특별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와 정부 검토위원 수천 명이 참여하여 작성된 보고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이미 1도 오른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지켜내지 못할 경우에 심각한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2019년 9월에 열린 뉴욕 기후행동 정상회의의 연단에는 다시 한 소녀가 올라왔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단호한 목소리로 세계 지도자들이 행동하지 않음을 비판하고 미래 세대의 눈이 지도자들을 향해 있음을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에테스는 1.5도를 지켜내기 위해 국제사회에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화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대한민국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습니다. 2019년 시민들의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시작으로 각계각층에선 기후위기에 대한 자성과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어 탄소 중립을 위한 촉구와 연대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자체, 교육계, 종교계, 정부 모두가 함께 움직인 결과 우리는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큰 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사회 전 영역의 혁신을 의미하는 탄소 중립의 실현과 새롭게 형성돼가는 경제 질서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산업과 생활 기반의 혁신과 더불어 우리 모두의 의식과 행동도 기후 친화적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2008년부터 이어온 저탄소 생활 실천운동. 이제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모든 사회 주체들의 이해를 이끌어내고 공감대를 공고하게 하여 함께 움직이게 하는 국민 실천 운동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주제 영상 시청까지 일부 순서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자리를 종론하고 5분 후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부 순서는 시민정책 디자인단 워크숍입니다. 우리가 수립할 2045 탄소중립 계획의 주요 내용들과 그리고 시민정책단이 어떻게 의견들을 낼 것인지 또 우리는 무엇을 만들 것인지 활동 목표나 내용들을 저희가 설명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발대식에 이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메인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목조로 앞으로 5개월간 다양한 의견들을 수립하게 될 텐데 그와 관련된 내용들의 개요들을 오늘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정책 디자인단의 워크숍 2부 첫 번째 순서는 국제기후환경센터 윤원태 대표이사님의 특강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원태 대표이사님을 박수로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이제 기후위기라고 기후변화도 기후위기라고 바꿔서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기후위기라고 하는데 그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이나 이러한 전 세계적인 정책을 우리가 펴고 있는 중이고 그 중에 광주광역시가 선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기후위기와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기후 위기가 오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바로 뭐가 있을까요? 바로 지구 온난화나 지구 기후변화는 기온 상승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의 기후가 지금까지의 노멀값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 근래 작년부터 쓰기 시작한 말 중에 하나가 뉴 노멀이라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저겁니다. 새로운 기후가 때문에 기온이 매년 상승을 하고 있다. 근데 기온이 상승을 하면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기후가 항상 대동을 하는 것은 재해입니다. 자연재해를 대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연재해의 강도, 크기와 빈도, 횟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있던 태풍이라든지 허리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그 강도와 빈도수가 증가를 하고 강도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 이렇게 되니까 이런 기후위기로 인해서 동반되는 재해로 인해서 모든 사회 전 영역에 걸쳐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는 것들은 우리의 먹거리 아니면 수송업, 우리의 기반 산업들이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럼으로써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시스템에 취약한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게 뭐냐? 이러한 뉴 노멀 시대에 새로운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뉴딜 정책을 보고 우리가 공동으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 위기에 사회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려고 하면은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해가지고 정책들을 세우고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후 위기에 대한 과학적인 합리적인 인식들이에요. 먼저 모든 정책의 출발은 거기에 대한 어떠한 현상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거기에 분석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이러한 분석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의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사회적으로 아젠다를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50 탄소 중립 정책이라든지 광주 같은 경우는 AI 그린뉴딜 정책이라든지 2045 탄소 중립 정책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이러한 의제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금 우리는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의제들이 완성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가서 제도화하고 이러한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사회적으로 제도화되고 법적으로 제도화돼가지고 이게 사회 전반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이 가서 해야 되는 과정이 뭐냐 하면 아젠다를 만들고 그 아젠다를 가지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제도화를 시키는 그 중간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끝나고 나면 바로 클라이밋 액션으로 진화가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우리가 기후위기에 사회적으로 맞는 정책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할 때는 이 네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기후위기가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게 된 것인가? 기온상승이라고 했는데 기온상승은 왜 일어나는가? 그게 이제 대기 온실가스의 증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기 온실가스의 증가 중에서도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래프가 뭐냐면 과거 80만 년 동안에 지구 대기상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만큼 됐었는가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 80만 년 동안에 단 한 번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300ppm을 넘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 80만 년 동안. 그런데 지금 현재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5월달에 417ppm을 넘었다라고 공식적으로 통계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400ppm이나 300ppm이 의미하는 게 과연 뭘까요? 과거 300만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00만 년 전에 지구 대기상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딱 한 번 400ppm을 넘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지구의 해수면 온도는, 해수면 높이는 현재보다도 10m에서 20m 정도 높았고, 기온은, 지구 대기 기온은 현재보다도 2도에서 3도씩가량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에서는 가서 울창한, 열대 우림처럼 울창한 숲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게 바로 지구 대기상의 400ppm의 유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어떤가? 현재 우리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는 417ppm을, 평균 417ppm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산화탄소나 대기 온실가스가 어디에서 많이 방출되는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발생돼요. 발생 원인은 바로 화석,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그 에너지원을 우리는 어디에서 얻느냐? 바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데서 얻는다. 그래서 몇 개 나라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교를 해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를 얻고 있는 게 화석연료 등에서 보시면 석탄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석유가 아니면 천연가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등을 원자력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우리나라는 19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기를 발전하는 비율 밑에 40.4%가 석탄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얻고 있는데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독일이나 다른 나라들을 보시면 정체하는지 약간 내려온 의존도가 화석연료 의존도에서 타협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말 가서 에너지를 갖다가 석탄이라든지 화석연료에서 얻고 있다면 현재 이산화탄소 증가 경향은 어떤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뭐 이건 설명이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통계가 90년에서 2018년까지 통계이기 때문에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약간 주춤하는,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간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러한 이산화탄소 증가, 대기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기후변화가 나타나고, 기후변화가 뒤로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재해입니다. 기후변화는 자연재해. 그럼 어떤 기후변화라는 자연재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해년마다 기온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가장 무더웠던 10년이, 다른 말로 말하면 최근에 10년이 가장 무더웠던 10년이라고 말하면 비슷하게 맞아들여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가장 무더웠던 해는 2016년이라고 작년 자료예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020년은 어땠나? 2020년은 공동일입니다. 2016년과 2020년이 가장 무더웠던 공동 1위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물론 나사에서는 작년이 2위라고 가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 유엔 쪽에서는 공동 1위라고 나와 있는데 그 온도차가 미국 나사에서 이렇게 온도차를 나타내는 게 0.02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관측 자료를 집계하는 데서 나타나는 차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아무튼 공동 1위를 작년이 차지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2016년이 왜 작년까지 해서 가장 무더웠던 해가 됐을까요? 뭐 2019년도 있었고 18년도 있었고 17년도 있었는데 2016년에 해년마다 기온이 상승을 한다고 해놓는데 2016년이 가장 무더웠던 이유가 뭘까요? 아시는 분이 있나요? 여기 보시면 2016년도에는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플러스 알파가 작용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대형 엘니뇨가 뭔지 아시잖아요. 엘니뇨는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균보다 높아지는 것을 엘니뇨라고 그러잖아요. 대형 엘니뇨가 있었습니다. 저 넓은 태평양 지역이 수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갔었기 때문에 엘니뇨가 돼가지고 2016년이 가장 무더웠던 해가 됐던 거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 플러스 엘니뇨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당연히 2016년이 무더웠던 이유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2020년이 공동 1위라고 했단 말이에요. 2020년에는 무슨 현상이 있었을까요? 2020년은
여러분들이 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도 약한 라니냐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라니냐 현상이 뭐냐면은 이 반대예요. 태평양상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거예요. 저 넓은 지역이 파랗게 되어 있는 넓은 지역이 평년보다도 약 1년 동안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된다고 봐도 저 정도는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이 공동 유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유체적으로 지구온난화에 가속하는 엘니뇨가 됐든 라니냐가 발생을 하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제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그래프이긴 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기반 시설들이 있잖아요. SOC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상방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기반 시설들을 우리가 건설을 할 때 기후 자료를 바탕으로 기후 평균값을 바탕으로 설계를 하고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기반 시설들은 과거에 기후값들에 기반해서 설계가 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해년마다 기후값이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 우리가 설계를 표준으로 삼았던 그런 통계값들은 다 소용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새로운 통계값으로 우리가 우리의 SOC들, 사회 기반 시설을 다시 재정비하고 설계하고 재정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자연재해를 동반을 한다고 했는데 기후위기라는 기후변화가 그러면은 얼마나 과연 어떠한 자연재해들이 증가를 했나 과거에 비해서 여러분들 보시는 게 지금 과거 20년 동안 하고 현재 가장 가까운 최근의 20년 동안 평균을 내놓은 건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80년에서 9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의 개수입니다. 단순 비교예요. 최근의 20년과 그 전 20년의 개수를 비교를 해놓고 보시면 과거에는 4,212개의 자연재해가 발생했는데 최근에 20년 동안에 발생한 자연재해는 여기 보시면 7,300개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거의 20년 동안에 배가 증가를 한 거고 자연재해가 증가를 했는데 그러면 유엔에서 볼 때 이러한 자연재해도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봐서 미세먼지도 있을 거고 폭염도 있을 거고 홍수도 있을 거고 어떤 자연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을 했나를 밑에 있는 걸 보시면 아실 수가 있거든요. 똑같이 최근의 20년과 과거의 20년을 비교를 해놓은 건데 여기에 쭉 보시면 파랗게 되어 있는 게 홍수, 물로 인한 피해.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물로 인한 피해인데 과거 20년 동안에는 1389회가 홍수로 인한 피해가 그런데 최근에 20년 동안 3254회가 발생합니다. 거의 3배가 물로 인한 피해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자연재해 중에서도 물로 인한 자연재해가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수로 보면은 거의 3배 정도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기후변화가 발생을 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증가하는데 그 중에서도 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피해 또한 가장 많은 거가 되겠죠. 왜 그럴까요? 왜 기후변화로 인해서 다른 재해들도 많은 건데 하필이면 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가? 누가 아는 사람 있나요 혹시? 영감을 우리 10대도 있고 디자인 그다음에 20대도 있고 30대도 있잖아요. 그게 이렇다고 합니다. 보면은 지구의 기온이 대기 기온이 1도 상승을 하게 되면은 우리 지구를 보면은 해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76%가 해양으로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기온이 1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바닷물도 데워져서 7%가량의 수증기가 같이 대기 수증기가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대기 수증기가 증가를 한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수증기는 공기 중으로 유입이 되고 나면 어느 순간에는 응결이 돼가지고 비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물방울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물방울로 떨어지는데 수증기가 예전부터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한순간에 많이 응결이 돼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은 예전에 비해서 폭우가 많이 내리는 거예요. 이 폭우는
그 물이 땅으로서 지면으로 스며들기도 전에 이렇게 가서 모든 걸 한꺼번에 쓸고 내려가고 이렇게 포구라고 해요. 그래서 물순환의 시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이 물순환의 시계가 빨라지면서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지구상의 많은 종들이 멸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피해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먹이사슬의 가장 최정점에 있는 그러한 종이기 때문에 저 정도에는 사실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 지구상에는 우리 외에 몇만 종의 다른 종들이 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적응 못하는 종들은 도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수증기가 증가하면서 사회 기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렇게 피해를 그 자연재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자연재해를 봤는데 기후변화의 영향, 사회적인 영향이 아니면은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전 세계적으로 취약점이 과연 어디인가, 어떤 나라가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인가를 뽑아놓고 보니까 아프리카하고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빈국들, 저기 보시는 게 최빈국 10개국이 가장 많은 기후변화의 영향.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기후 정의를 얘기를 하고 기후 공정을 얘기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 가장 최빈국들, 아프리카에 있는 최빈국들, 아시아에 있는 최빈국들은 기후변화에 책임이 거의 없는 나라들이라고. 지금도 공정 하나 없는 나라들인데 가장 기후변화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기후변화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데 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아프리카가 어떠한 피해를 보고 있는가? 그 다음 아시아 지역에는 뭐가 있는가? 여기에 보시면 여기 아프리카잖아요. 그죠? 아프리카인데 저 노랗게 되어 있는 지역들은 바로 사막화나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저 지역들은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기후 난민들이나 피해가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빨갛게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은 물로 태풍이라든지 이런 홍수로 인해 가지고 난민들이 발생하는 지역들이에요. 대부분이 아시아 지역, 태평양 연안에 있는 아시아 지역들은 물로 인한 태풍으로 인한 그러한 피해는 난민들이 발생하는 지역이고 저쪽에 아프리카에 있는 여기는 사하라 사막이에요. 사하라 사막이 있는 지역인데 사하라 사막이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하라 사막이 아프리카 지역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바로 사하라 사막이고 이쪽 남쪽으로 사하라 사막이 확장을 해요. 저 사하라 사막의 남쪽 지역은 사헬 지역이라고 합니다. 사헬 지역은 유목민들이 그가 초목지대이고 유목민들이 거기서 유목을 하는 지대예요. 그런데 저기가 사하라 사막이 남쪽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저기에 살고 있던 1970년대부터 저기에 사막화가 시작이 됐는데 저 사막화가 시작이 되면서 저기에 있던 유목민들이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영어로 봐서 사막이 뭔지 아시죠? 데저트입니다. 영어로 데저트라고 하는데 사막화라는 단어가 1970년에 그전에는 없던 단어였어요. 그게 사전에 다시가 아니라 생겨가지고 사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막화라는 건데 사막화는 영어로 desertification, 사막화입니다. 저 아프리카 지역의 사하라 사막이 남쪽으로 확장이 되면서 저기서 60만 명 정도가 귀화로 사망을 하게 돼요.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막화라는 단어가 생기게 되고 여기에서 아무튼 이 지역에서 아프리카 이 지역에서 많은 기후 난민들이 발생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대표적인 예로 사헬 지역이 사막화가 되면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남쪽으로 물을 찾아서 이동을 하게 돼요. 이동을 하는데 그래서 남쪽에 있던 종족들이 보니까 자기네들도 모를 게 없는데 왜 자꾸 내려오세요? 그만 오세요 하다 보니까는 내전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게 다프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기억을 하실 거예요. 2003년에서부터 10년까지 다프르 문제기 지금도 내전이 가서 일부 되고 있는데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 45만 명의 사망자가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기후 난민이 발생합니다. 기후 난민이 새로운 먹거리 물을 찾아서 이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분쟁이
발생한 게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바로 내전으로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잖아요. 전 세계 인구가 지금 현재 약 79억 명입니다. 근데 아시아 지역에는 현재 거기가 약 60%에 해당하는 45억 명의 인구가 저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고, 아시아 지역은 세계 GDP 1위예요. 그리고 세계 옥창입니다. 아시아 지역은. 세계에 있는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생산해주는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에요. 근데 이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게 해주고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아시아 몬순 시스템이에요. 이 몬순 시스템은 바로 이제 내일모레 우리나라도 장마가 바로 시작이 될 건데, 이 장마도 바로 아시아 몬순 시스템의 하나에 속해 있는 그러한 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몬순은 저쪽 밑에 남쪽에 인도에서부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저쪽 북쪽으로 올라오거든요. 저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시아 전역에 비를 뿌려주고 물을 공급을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아시아 지역에 물을 공급을 해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걸로 식수도 하고 농업농수도 하고 이렇게 농작물을 생산하는 데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시아 몬순 시스템이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현재 변하고 있습니다. 이 몬순 시스템이 변하게 되면은 농작물의 첫째, 농작물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돼요. 이 차질이 발생하면 전 세계 인구들의 먹거리, 식량 안보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아시아의 몬순 시스템이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시아 몬순 시스템 중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속해 있는데, 우리나라의 강수 패턴은 과거 100년 동안의 강수 패턴을 보시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강수 있으니 예전에 비해 가지고 비가 오는 날수는 점점 적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비가 오는 양은, 강수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비가 많이 올까? 비가 한 번 왔다 하면 엄청나게 한꺼번에 쏟아붓고 만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비가 양은 많아지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쏟아져서 다 쓸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러한 폭우, 그러니까 여름철에 많은 이제 가서 폭우가 내리게 되는데, 이 폭우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대응하고 정책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들이 하고 있는 탄소 중립 넷제로 정책입니다. 그 넷제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을 해주고, 시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주시고, 그리고 시에 있는 여러 공무원분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개발을 하고 정책들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대응을 하고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그걸 실천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세계적인 인구입니다. 지금 현재 79억 명의 인구가 지구상에 이렇게 살고 있다고 있는데, 2050년이면 몇 년 안 남았어요. 2050년이면 100억 명에 도달할 거라고 합니다. 세계 인구가. 근데 이 인구가 증가와 우리나라는 인구가 썩고 감소를 하는 나라예요.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2050년대에는 증가를 할 거라고 보는데, 우리 지구상에서 인구가 10억을 넘은 게 1804년이었어요. 1804년도에 지구상의 인구수는 10억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20년이 지난 오늘 79억 명, 200년 동안에 69억 명의 인구가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20년 후인 50년도에는 30년 후인 2050년에는 100억이 될 거라고 해요. 이 100억의 인구가 지구상에 살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먹거리를 만들어 생산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지구상의 지표면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지구상의 지표면을 우리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든지 아니면 도시에 표지필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식량을 생산할 장소가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에 이제 식량을 개발을 해야겠지만, 그래서 먹거리가 굉장히 식량 안보가 중요한 문제의 대두가 될 수가 있겠고, 에너지입니다. 현재보다도 80%가 더 필요할 거라고 해요. 이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까지는 석탄 대부분이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80%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도 현재보다도 50%가량이 더 필요해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같이 정책에는 반영이, 앞으로 미래 정책에는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인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기후 변화에 우리가 기후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정책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에는 바로 이제 그 기본이 되는 게 파리 협정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2015년 12월 달에 파리 협정이 체결이 되고 발효가 된 게 2016년입니다. 2016년 11월 달에 파리 협정이 발효가 돼요. 그러면서 그 파리 협정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각 나라들은, 세계 각 나라들은 유엔에다가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작년 12월 달에 장기 저탄소 LEDS라고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유엔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까지 그거를 가서 다시 수정을 해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후 정상회의가 2019년에 열리게 됩니다. 이 정상회의 이후로 전 세계 121개국이 이렇게 저탄소 선언을 하게 돼요. 탄소 중립 정책을 선언을 하고 기후 동맹에 전 세계 121개국이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질서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입니다. 우리들이 저기에 동승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새로운 질서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첫 번째가 새로운 경제 질서예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데는 수출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이런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가장 중요한 게 탄소 국경세를 매기겠다라는, 즉 유럽 같은 데 23년부터, EU 같은 데 23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미국도 중국도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탄소 국경세를 지금 가서 내게 되고 굉장히 수치를 타격을 보게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기업을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광주에 기아도 있고 삼성도 있고 우리나라에 대기업들이 많은데, 이러한 대기업들은 이렇게 금융 투자를 받아서 가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세계의 금융 투자자들이 ESG 경영이라고, 이제 ESG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하는데, 저기 환경을 생각을 하고 사회에 기여를 하고 윤리 경영을 하는 것을 바로 ESG 경영이라고 해요. 이러한 ESG 경영을 하는 회사에만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ESG 경영을 하지 않는 회사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지금 20%, 세계 금융 투자의 20에서 40%가 ESG 경영을 하는 회사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 질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러한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에 동승해가지고 새로운 시장들이 창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화석 에너지 기반 사회에서 우리가 청정 에너지 기반 사회 시스템을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새로운 산업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와서 청정에너지,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아니면은 ESS가 하는 저장 장치, 전기 저장, 새로운 2차 전지 저장 장치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산업들이 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질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ESG 경영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저기 보면은 투자를 하는 걸 보면은 그린 인베스팅이라고 하는데, 녹색 투자를 하는 걸 보면 지금까지는 거의 쭉 비슷하게 투자를 해왔다가 작년에 4배 이상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녹색 경영이라든지 ESG 경영을 하는 이런 데에다가, 아니면은 태양광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는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 세계에서 투자를 하는데, 그게 바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4배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과거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습관적인 투자나 비즈니스 형태는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노력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50 탄소 중립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의 2050 탄소 중립 정책은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경제 구조를 바꾸자. 이렇게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경제부서를 저탄소화로 바꾸자. 그게 핵심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전환입니다. 근데 4대 탄소 다배출 산업이 뭔지 아시죠? 첫 번째가 철강기고, 두 번째가 정유화학이고, 석유화학이고, 세 번째가 정유, 세멘트 산업입니다. 이 4대 산업이 탄소 다배출 산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핵심 기간 산업이 바로 이 네 가지 산업이 우리나라를 지탱해주고 있는 핵심 산업이에요. 탄소 다배출 4대 산업이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핵심 산업을 우리가 가서 전환을, 그러니까 구조를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신유망 저탄소 산업을 생태계를 조성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아까 2차 전지를 말고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산업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경제 성장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자원을 우리가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경제 성장 이꼬로 자원 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환 경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룩하되 순환 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투입하고 있는 자원들을 우리가 세이브하고, 그래서 디카플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과 자원 투입을 활동적으로 하자. 그러면서 경제 성장은 이루어가되 자원은 우리가 세이브하는 그러한 순환 경제 체제를 갖추자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사회를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서 에너지를 전환을 하고, 그러면서 화석연료 기반의 사회를 청정에너지 기반의 사회로 바꾸게 되면서 많은 실업이나 그 변화에서 많은 실업자들이, 취약계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취약계층들을 우리가 어떻게 데리고 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기아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내연기관의 차를 그를 2030년까지 우리가 폐기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더 이상 인증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정부에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연기관들은 폐지가 될 건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내연기관 교섭군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이 약 25만 명 정도가 종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전기차 생산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실업자가 된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재교육을 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공정한 탄소 중립 사회의 공정한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취약계층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나라의 2050 탄소 중립 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광주는 한 발 앞서서 2045 탄소 중립 정책을 우리는 가서 발표를 시장님이 선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장 핵심이 뭐냐? 광주에 있는 첫 번째 1단계가 2030년까지 RE100을 달성을 하겠다. 광주에 있는 기업들은 기업 RE100을 달성을 하겠다. 기업들은 100% 청정에너지로 생산되는 에너지를 사용을 하자. 2030년까지 1단계입니다. 2단계가 뭐냐? 2035년까지 광주 전체를 가서 RE100을 달성을 하도록 하자. 그리고 2045년에는 광주를 에너지 자립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 가자라는 원대한 꿈이 바로 2045 광주의 탄소 중립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짤막하게 가서 이제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기후변화에서부터 탄소 중립 정책까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게 바로 우리 지구에는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스트레스가,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나 외부로부터의 위험이,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떠한 행동으로,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 저기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경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경로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여기에 가운데 있는 어떠한 경로에 우리가 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최상의, 지구를 생각하는 최상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때 같은 때 제가 질문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저 가운데
어디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하고 질문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답변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들은 선택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도 선택은 지구를 위한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총 106분의 시민 참여 시민 정책 디자인단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사실 시나 다른 부서에서도 사실 놀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단체를 통해서 그냥 단체 회원들을 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고요. 그런 분들이 지금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이런 관심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을 해주셨고요. 오늘 저희들이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아까도 아시겠지만 16개 지자체에서 이 모든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고 이 계획에서 광주 지역의 계획들은 여러분들의 이름과 의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수록될 겁니다. 사실 원래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내용들을 작성하고 하는 것들이 보통이지만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의견들이 기록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하게 소프트웨어를 또 개발 중에 있고 오늘 그것들을 시험적으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활동들의 주요 목표는 바로 이거와 같습니다. 저희는 비전 슬로건들을 저희가 만들어낼 거고요. 사실 비전 슬로건은 수기를 통해서 합의를 거쳐야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차례 국가 모임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들을 거칠 거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번에 저희가 연령대별로 시민분들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각 연령별로 기후 상황과 관련된, 문제 상황과 관련된 내용들이 생활환경들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각 연령별로 우리는 어떤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 행동을 설정할지에 대한 좀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연령별로 시민 참여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비전 슬로건은 앞으로 쭉 여러 가지 이벤트나 다양한 분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투표하는 과정을 거칠 거고요. 오늘부터 각 연령별로 실천 행동들을 모아가지고 이 내용들을 합의하는 과정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시 다양한 시민 정책 의견들을 저희들의 어플리케이션이나 나중에 페이스북 페이지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내용들을 주시면 그 내용들을 다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 내용들은 앞으로 7, 8, 9, 10월을 거쳐서 최종 결과 보고서 때 저희가 이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대식 모임 이후로 저희가 여러 차례 전화를 드릴 건데요. 분과별로, 연령별로 이렇게 모임들을 가지면서 거기에서 내용들을 저희가 많이 전달받을 내용이고요. 그리고 10월의 결과 보고는 다시 한번 이렇게 전체가 모이는 행사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은 실천행동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 전달을 할 내용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5개월간의 활동 내용들을 좀 평가를 해서 평가라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정해진 모임 이후에도 어떤 분들은 캠페인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좀 그러셔가지고 그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더 많은 의견들을 주신 분들에게 이번에는 또 특별히 포상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광주광역시 시장표창 한 분과 국제기후환경센터 센터표창 5분을 저희가 선정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활동들이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수고가 희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간단하게 테이블에 앉으셔가지고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모르셨을 텐데 일단 테이블 퍼실리테이터 분들과 간단하게 인사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용하게 될 어플리케이션 혹시 회원가입을 안 하셨다면 지금부터 회원가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테이블 퍼실리테이터 분들과 인사를 나누셨으면 프로 플랫폼을 핸드폰에 깔아주시면 되고요. 이 지금 설치하시는 플랫폼은 포스트잇, 매직, 그리고 원래 사용하던 도화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기록하셨던 그런 종이나 어떤 부산물들을, 필기구들을 저희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옮겨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이 사용 빈도를 좀 줄여보기 위해서 플랫폼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의 투표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투표창을 저희가 이따가 열어드리면 바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표로 훈련을 해볼 거는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해서 광주광역시가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가벼운 예 아니오 답변, 그리고 탄소 중립 정책 수립 시 시민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여쭙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탄소 중립 정책, 각자가 관심 분야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투표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견을 글로 텍스트로 쓴 글들을 받아볼 의견들은요, 탄소 중립 정책의 시민 이해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이나 지원들이 추가로 필요하실지 저희가 3번 정도 이렇게 모임을 해서 토론을 하긴 하는데 그 외에 별도로 필요한 아이디어들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설마 평소에 이미 2045 탄소 중립 정책을 이미 작성하고 계신 분들은 그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좋겠다는 의미로 내용, 아이디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그룹별로 의견 수렴하는 것은 연령별로 이따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테이블에 계시는 퍼실리테이터 선생님들께서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생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다른 행동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테이블에서 서로 같은 연령분들께서 모이셔가지고 우리에겐 이런 것들이 정말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이야기 나누시고 의견 수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회원 가입이 마치셨다면 바로 진행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투표 한번 진행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시면 발대식 시민정책 디자인단 자유의견이라고 하는項目이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셔가지고요, 투표하기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투표하기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탄소 중립도시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 아니오로만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탄소 중립도시 전환을 위해 평소에 내가 느끼기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예, 아니면 아니요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답변을 한 분이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답변을 마감하겠습니다. 잘 하신 것 같은가요? 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광주광역시는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네가 63%라고 얘기하셨고 아니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요, 예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지금 많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니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엇이 문제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아이디어 제안으로 받아보거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그런 창들을 만들어서 의견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투표를 마치고요, 제가 두 번째 투표를 한번 진행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정책 수립 시 시민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예, 아니요 투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탄소 중립 정책 수립 시 시민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건 시민이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왜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훈련을 위해서 설정한 투표들이기 때문에 한번 참여해 주시고요. 이 활용성을 좀 익숙해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서 나중에 저희가 오프라인 모임 혹은 비대면으로 또 진행하게 될 때 이걸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표는 나름대로 좀 수월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저희가 1000명까지 동시에 의견을 수렴해서 투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여기 있는 106분의 시민참여단 분들 외에도 많은 시민분들이 또 참여하셔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를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89명이나 되는 분들이야, 89%가 되는 분들이 시민의 의견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아까 윤원태 대표이사님께서 강의를 하시기도 하셨었지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시민분들의 의견을 통해 가지고 영감을 얻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시민분들의 최고의 걱정들은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 참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투표를 한 가지만 더 해보고 다음 아이디어 제안 내용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투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투표창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나는 탄소 중립 정책, 에너지 전환, 도시재생, 그린 뉴딜 이 부분에 선호도를 아마 책정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개념과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 난 사실 전혀 모른다라고 하시면 아니오에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난 사실 조금은 알고 있어서 그 분야에 체크를 했다 하시는 분들은 예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탄소 중립 정책, 에너지 전환, 도시 재생, 그린 뉴딜의 개념과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전에 이런 내용들이 인지하고 계신지에 대한 것들을 말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회의를 하다가 좀 궁금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 네.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기 위함이니까요. 5초 후에 답변을 마감하겠습니다. 답변을 마감합니다. 이걸 보시면 네, 어떤 분들이신지 모르겠지만 56%나 되는 절반 이상은 이 내용들을 이미 좀 많이 알고 계시다고 하는 분들인 것 같고요. 아니요라고 하시는 분들, 무응답은 어떤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무응답으로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호하신 분야에 대한 내용들을 아시는 분이 절반 이상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투표창을 통해 가지고 이런 내용 의견들을 받는 것들은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의견을 내주시는 아이디어 제안, 정책 의견들에 대한 것들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자유창에서 아이디어 제안 쪽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께서 작성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일일이 한번 봐볼까요? 일일이 한번 봐볼까요? 네. 여기는 읽을 수 있는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의식개혁을 위한 캠페인, 탄소 중립도 여럿이 함께. 탄소 중립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홍보해 주세요. 김태호 본부장님, 탄소 중립에 대해서 더 자세히 홍보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자전거 도로의 확산으로 탄소 중립 늘리기. 10대에게 사회과 교육 과정에 넣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학교 교육 과정에 넣자, 이런 것도 의미가 있네요. 광주광역시 내 학교 페트병 등 재활용 불가. 네, 광주광역시 내 학교는 페트병 재활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네. 탄소 중립도 여럿이 함께. 탄소 중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개인이 해야 될 일과 탄소 중립 정책을 홍보해달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이런 말도 있네요. 나중에 이제 폰트에 글자 수를 좀 키울 건데요. 탄소 중립 등 어려운 단어를 일반 시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해달라. 퍼실리테이터이네요.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실행 중인 환경활동 정보를 한 곳에서 알려주세요. 박진감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의견들은 이름과 함께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전체를 보고서에다 저희가 실을 거니까요. 한번 의견 주실 때 좋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정수 선생님, 육식으로 인한 메탄가스 배출 줄이기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해달라고 하셨고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캠페인을 진행해 볼 것. 이걸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예진 선생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캠페인을 진행해 볼 것. 이예진 선생님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진행해 볼 것? 아니, 진행했으면 좋겠다. 진행해 주면 좋겠다. 함께 하면 좋겠다. 네, 그렇죠. 네,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읽어드리진 못하지만 한번 활동에 대한 홍보들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네. 홍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네요. 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앞으로 모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자, 이제는 그룹별 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룹별 방으로 이동하셔가지고요. 자기 연령대에 맞는 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10대 분들은 10대 방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초대 코드를 별도로 설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10대 분이 20대로 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60대 방으로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연령대에 맞는 방을 잘 찾으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그룹별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내용들을 취업하기 위한 거라서 그룹별로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0대 그룹, 40대 그룹, 50대 그룹, 30대 그룹을 저희가 좀 늦게 작성해서 아래쪽에 있을 겁니다. 30대 그룹 아래쪽에 있을 거라서요. 잘 확인하셔서. 자, 여기서는 실천 행동들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룹별로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그 내용들을 연령별 방에다 올려주시면 제가 한 방씩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을 드리면 아이디어 보드에다 글을 쓰면 포스트잇 한 장을 사용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 번 더 들어가서 또 아이디어 보드에 글을 쓰시면 두 번째 장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으신 분들은 원래 워크숍을 하실 때 포스트잇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 번 보드에 들어가셔서 쓰시면 여러 개의 포스트잇이 만들어진다는 거. 이게 혹시 우리 테이블은 작성이 완료됐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주시죠. 예, 이건 10대 분들께서 의견을 주신 겁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교육이 필요, 짧은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하고 먼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 이런 내용들이 사실 좀 가공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천 행동들을 한다고 할 때 가급적이면 저런 내용들을 나중에 저희가 같이 불가 모임들을 통해 가지고 내용들 다듬어 볼 예정이고요. 사용하는 물건만 사기. 그렇죠. 텀블러 사용 확대. 그렇습니다. 텀블러 사용 확대.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0대들은 언제 텀블러를 쓰나요? 학교에서 쓰나요? 주로 어디서 쓰나요? 어디에서 물을 많이 받아야 되나요? 학교에서 텀블러 사용 확대. 학교는 퇴근이 아니죠. 뭐라죠? 학교라고 하죠.
학교를 다니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학교 후든 학교에서든 텀블러 사용 확대. 아마 자기들만 공유하는 상황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미처 다 쓰지 못한 노트. 아주 좋네요. 빈 부분 묶어서 재활용 노트 제작. 야, 저희 우리 10대 어르신들 저런 경험 있으시죠? 어렸을 때 묶어가지고 노끈으로 짠내가지고 하신 적 있으시죠? 10대 그룹은 60대 분들과 함께 워크숍을 한번 하는 걸로 그러면 사용 방법 알려주실 거고요. 분리수거 잘하기 맞습니다. 라벨 제거. 여러분 그 페트병 그 라벨 제거해 보셨어요? 뭐가 제일 잘 벗겨지던가요? 생수병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거. 학교에서 하루 정도 날을 정해서 플로키 활동 진행한다. 종이 아껴 쓰기, 네, 뭐 이런 것들 적어주셨고요. 또 다른 그룹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작성 완료하신 또 조가 어디가 있으신가요? 거기가 60대 그룹이신가요? 네,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대중교통 이용 재활용 분류와 실천을 잘하게 해요. 농촌지역 어르신들 쓰레기 불법 투기 소각기기 교육 철저히. 저희 실천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농촌지역 권고사항인 것 같은데 이거. 네. 가정에서 분리배출 실천 맞죠? 이제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이후에 좀 가다듬어져야 한다는 거고요. 자가용 사용 자제. 자전거 도로 이용, 도로 정비 철저, 지하철 이용. 네. 자가용 사용 자제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다 비쌀라버릴까요? 네. 그렇죠. 네. 주차장.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요. 60대 그룹은 이런 내용을 주셨고요. 앞으로 내용을 또 다 작성하신 그룹 한 그룹만 보고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모든 그룹들의 내용들은 거기가 방금 70대라고 했죠? 예? 아닌가요? 아니야. 20대군요.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20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네, 아주 많은 내용을 적어주셨습니다. 종이교재 말고 PDF 파일 생활화.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비건 식단 시행하기. 조금 더 내용들이 정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 많이고요. 텀블러 사용하기. 배달음식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예를 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실천행동이면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달음식 하실 때 주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잖아요. 거기에 일회용품 안 받기 체크 항목이 있어요. 꼭 체크하기 이런 식으로 거기다 꼭 체크하기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달음식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 불필요한 행동 지우기, 네, 뭐 이런 거. 다회용기 사용,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실천 방향을 공유하자. 카카오 가치를 통한 모금 후 굿즈 제작. 잠깐만요. 이분 걸리셨어요? 네. 네. 김승호님, 네. 김승호님, 카카오 가치를 통한 모금 후 굿즈 제작 하실 예정이신가요? 그거 말고도 다른 기후 환경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같이 사람이 다 모이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꼭 하시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의견들은 이름과 함께 다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비전 혹은 슬로건, 어떤 아이디어, 어떤 과제들을 저희가 시에다 전달할 때 여러분들 이름이 꼭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분 정말 의견도 많이 내고 활동도 많이 참여하시고 이런 활동도 하셨어. 오히려 저희가 좀 측정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저희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봤고요. 사실은 더 장시간 설명해야 되는 경험지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저희가 국가모임할 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를 기록하는 하나의 툴인데요.
그 내용은 오늘 설명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음번 때 분과 모임 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부 발대식과 시민정책 디자인단의 테이블 워크샵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106명의 시민 참여단을 방종황영 씨가 지금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시민 참여단이 지금 여러 팀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스마트 시티 쪽은 아직 덜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협조를 요구하는 데도 있었는데 아무튼 저희 시민정책 디자인단의 활동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전달드릴게요. 끝나고 테이블별로 연령별로 한번 퍼실리테이터 선생님들과 사진을 한 번씩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이 됐든 옆이 됐든 자리를 정하시면 저희가 연령대별로 사진을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수 치면서 이 시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